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까? 예측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어 사고 규모도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요. 쿠팡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지, 9월부터 더 세지는 과징금이 보안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길금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역대 최대인 6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여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 원, 이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을 부과했고, 이 쿠팡이 회원들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새롭게 적발되면서 과징금 2,011억 6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워낙에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유출이 지금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잖아요. 사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고요. 이거는 사실 인증 서명키 관리나 접근 통제 등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 광고가 설치된 외부 사이트나 뭐 앱에다가 여기에 이제 쿠팡 회원이 딱 접속을 하면 광고를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이 사이트나 앱에서 여러 가지 했던 활동들이 쿠팡 서버로 전송이 되고, 이게 회원 번호하고 결합이 돼 갖고 이제 저장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사실 과징금과 과태료가 좀 다른데, 과태료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나 파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1,680만 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시정 명령이나 공표 명령도 함께 의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나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2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천억 원대.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그 최고액이 SK텔레콤인데 여기에 4.6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과징금이 대폭 커진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안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신원을 확인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원 확인 장치는 제대로 동작을 했는데 이 신원 확인 장치가 오동작할까 봐 준비해둔 백업 장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업 장치는 원래 신원 확인 장치보다 좀 관리가 덜 돼 있었고, 그 관리가 덜 된 걸 안 내부 개발자가 사고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패스워드가 있고 패스워드 백업본이 있으면 둘 다 똑같이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개보인 문서를 잘 보시면 쿠팡 자체뿐만이 아니고 뭐 쿠팡 광고가 게재된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 정보를 수집했다든가, 아니면 뭐 납치 광고 같은 것도 있었다든가, 그 다음에 쿠팡 풀필먼트에 대해서 또 개인정보법을 안 지켰다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의결서를 잘 보시면
조사를 방해했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사에 협조적이면 감경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너무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쿠팡 회원만 해도 3,322만 명. 또 중요한 거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의 정보까지도 유출됐어요. 433만 명. 그러니까 뭐냐면 왜 회원이 아닌 정보까지 유출됐냐라고 하면 우리가 배송을 할 때 내 집이 아니라 친구 집에 배송할 수도 있고 회원 아닌 곳에 배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까지도 유출이 됐고 또 유출 경위 역시도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해커가 우리의 방패를 뚫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 그래서 3천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그 쿠팡이 보면은 분기 영업 이익이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과징금이 6,000억대예요. 그럼 이 과징금이 쿠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 사실 과징금은 근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개보위에서 그래서 항상 이 소송에 걸리면 이게 과연 이 과징금이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했냐, 지금 위반 행위의 범위가 어디냐가 항상 쟁점이 돼요. 그랬을 때 쿠팡이츠나 쿠팡 플레이 같은 데 매출은 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이커머스나 온라인 쇼핑 관련 매출만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은 개보위는 보수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의결을 했고 이제 쿠팡에서는 분명히 이것마저도 과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통상 1, 2천억 수준이라고 하니 야 6천억이면 어마어마한데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쿠팡의 작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사실 어제 와이프한테 얼마쯤 될 것 같아 하니까 5조? 그래서 에이 10조? 그러니까 아예 감을 못 잡아요. 근데 45조. 45조예요. 진짜요? 예, 와. 그러니까 사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1, 2천억, 그러니까 한 6천억 정도가 아주 회사 망할 정도로 높은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45조면 뭐 상당한 규모고. 근데 이 과징금이 피해자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뭐 갈 수 있는 뭐 보상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네. 쿠팡까지 계속 국회에 이제 참고인으로 나갔었는데 그때도 항상 지적됐던 것이 과징금을 걷어서 사실은 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다 국고로 귀속되는데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법 개정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개인이 어떤 이런 과징금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얻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집단 소송제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소송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원래는 중단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과징금 의결되기 전까지는 중단되어 있다가 과징금 의결을 하고 다시 재개한다라고 같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접수 마감 후에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정안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이든 아니면은 조정 신청을 한 피해자건 이의 제기합니다. 어느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 불성립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체념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쿠팡도 법정 대응한다는 거 아니에요? 쟁점이 네.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고가 나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거의 모든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 과징금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1순위로 주장하는 것이 실제적인 피해가 있었는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개인정보보다는 훨씬 민감한 정보들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구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는가 또 그걸 누구에게 줬는가 이런 것들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개된 내역을 보면
뭐 성 관련 용품을 샀는데 그 내역도 유출됐고 또 쿠팡은 남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친하구나, 뭐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정보까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갔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습니까? 어떤 물리적 피해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피해가 뭐였는가 일단 이걸 주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쿠팡이 좀 다른 건 보통 뭐 SK텔레콤부터 그 이전의 해킹들은 외부에서 해커가 침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내부 개발자가 정보를 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국회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그렇게 알기 쉬운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내부 개발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였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해킹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상식적인 걸 안 지켰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하지만 쿠팡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 내부 개발자가 아니면 못 들어갈 정도로 고급화된 해킹 기술이었다. 이 내부 개발자 이 사람 못 잡았어요? 아직도 못 잡았어요? 지난번에 뭐 중국으로 갔다 뭐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못 잡아요? 안 잡아요? 그게 이제 잡으려면 공조가 일어나거나 네.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못 잡? 난 참 그게 희한하. 일단 이거 그렇고. 중범죄인데 이걸 그쵸? 공조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 희한하더라고 이게. 제가 아는 한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중국과 공조가 일어났던 적은 없어요. 그래요? 이거 하여간 아직도 못 잡고 있다. 근데 또 얼마 전에는 티빙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건 피해가 어느 정도 돼요? 네, 티빙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피해 규모가 1,95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쿠팡, SK텔레콤에 이어서 이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단순 아이디와 이름, 또 생년월일, 성별은 물론이고 이 비밀번호와 환불 계좌번호, 또 이 디지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이 연계 정보와 연계 인증 정보까지 포함돼 유출된 정보의 범위가 꽤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 티빙의 실제 활성 이용자 수를 훨씬 상회하는 유출 유추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탈퇴 회원이나 휴면 계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즉시 파기해야 할 정보들이 방치돼 있다가 유출된 게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쿠팡의 사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쿠팡의 경우에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단계가 다른데요. 쿠팡은 개보위 조사도 끝났고 실제로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했고 그다음에 과징금 처분까지 의결이 됐고 이제 쿠팡에서는 우리 행정 소송할 겁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다 이미 돼 있어요. 그런 사건이고 티빙은 이제 개보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쿠팡은 사실은 내부에서 정보를 빼갖고 그걸로 이제 해킹의 이제 어떤 원인이 처음에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티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해킹이 된 거죠. 해킹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아이디, 이름, 뭐 CI 정보, 휴대전화 번호 특히 또 환불 계좌번호까지도 유출이 됐고 그래서 쿠팡은 사실은 규모가 크고 관리 체계의 문제가 좀 더 컸다라고 본다면 티빙은 유출 항목 자체의 문제 또는 식별 또는 연계 정보 등등등 유출 항목의 중요성 또는 위험성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 CI 정보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더 클 수도 있다, 클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CI 말씀하셨는데 이 유출돼서 우려가 가장 큰 게 CI라고 그러던데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기술적 용어긴 한데요. 커넥팅 인포메이션이라고 연계 정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또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의 번호가 있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정부 지정 본인 확인 기간이 있고 여기서 생성하는 고유의 키값이 있습니다. 범용 키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방향 암호화된 정보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인터넷에서 이 정보와 그 외에 다른 뭐 생년월일, 이름 이런 정보들이 결합이 되면 CI와 함께 결합이 되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두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정보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데 CI는 중요한 거는 비밀 정보처럼 우리가 유출되면 비밀 정보 변경하세요라고 우리가 통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CI는 비밀 정보처럼 이용자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나 CI 노출됐네, 나 이제 바꿔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티빙도 과징금 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예, 사실 현 단계에선 금액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보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유출 규모나 유출 항목 암호화 수준, 접근 통제나 로그 관리, 취약점 관리, 뭐 신고 통지는 제대로 했냐, 그다음에 사후 피해 방지 조치는 제대로 했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두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다만 이제 CI, DI, 뭐 휴대전화번호, 환불 계좌번호 등이 유출되어서 유출된 정보가 좀 중요한 정보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가볍지는 않지만 다만 쿠팡 사례가 있기 때문에 티빙이 쿠팡이 과징금을 엄청 크게 맞은 걸 보고서 우리는 좀 로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잘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따가 제가 교수님하고 같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26년 9월 11일 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이 돼요. 과거에 여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됐고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개정이 되는데 이 개정법이 이 티빙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 과징금 한도 내에서 티빙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티빙은 만년 적자 기업이라면서요. 근데 과징금 세게 맞으면은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쿠팡만 해도 매출 규모가 45조가 되니까 6천억 정도면 그래도 부담이 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1, 2천억밖에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티빙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크면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OTT 사업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콘텐츠 투자나 가입자 확보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용자 신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얘네는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안 하네라고 하면 사실 타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티빙이 대기업 계열사잖아요. 그러니까 CJ라는 큰 기업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뭐 과징금 하나로 존립이 흔들릴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티빙 이용자 중에 내 개인정보 유출됐다. 이것도 집단 소송 가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뭐 집단 소송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처럼 조정 제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법정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항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손해액을 입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피해를 당했는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재판에 가서 판사님한테 저 손해액이 5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에요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저 정신적 손해배상이요. 손해액이 20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를 어떻게 입증을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수하게 아예 그냥 내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 주장 입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유출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유출된 건 맞지만 사실은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을 안 했는데요. 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 기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재판부가 직권으로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서 선고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가 되게 적어요. 아마 10만 원이 아마 최대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 1인당.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쿠팡이나 티빙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위와 KISA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이 지난해 접수된 이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47건으로 이 전년과 비교해 45.6% 늘었습니다. 유출 신고 중 62%는 해킹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면 쿠팡과 SK텔레콤이 각각 3,755만 건, 2,324만여 건으로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외에도 이 넷마블, 루이비통, 롯데카드, 디올 등 산업 전 영역에서 해킹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언론 인터뷰하면 항상 이제 제일 자주 얘기하는 게 왜 요새 이렇게 많이 뚫리나요? 많이 해킹을 당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작년에 처음으로 SK텔레콤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SK텔레콤은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지만
처음 뚫린 건 2021년부터 뚫렸거든요. 다른 사태들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다 뚫렸는데 작년에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훨씬 다 뚫리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안전한 줄 착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왜 뚫렸을까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정책의 근간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원이 시행해온 망분리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적인 보안 정책입니다. 2004년, 5년에 우리 전자정부 사이트가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봐서 봤더니 야 그러면 회사 내부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인터넷과 끊으면 되잖아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터넷과 다 단절시키면 진입로가 없어지니까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망분리 정책입니다. 단순 무식하지만 확실하죠. 그런데 이 망분리 정책이 무력화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었고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이제 끊어진 망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망분리에서 이 안이 무균실 같이 운영되다가 연결되는 순간 균이 들어가면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망분리가 무력화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면 요새 이제 뭐 AI나 클라우드를 안 하면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망분리를 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몰래 AI도 하고 클라우드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점이 생기니까 또 공격이 많아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공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하고 같네. 쇄국 정책을 펴서 정확히 겁니다. 예? 우리끼리 살다가 외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린 쇄국 정책을 했단 말이죠. 보안 솔루션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뭐 공인인증서랑 보안 3종 세트 기타 등등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미국에서나 할 걸로 알았던 재택근무 같은 걸 강제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력화됐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너무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과잉되게 모으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사실은 제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서 만들어드리는 게 제 업무 중에 하나인데 변호사로서 사실은 그 동의서 안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 동의서 보면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모으고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고 중요한 건 다 썼으면 폐기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폐기를 하겠다고 적어는 놓지만 보통 이제 거기다가 언제까지만 하고 폐기할게요가 아니라 사용 목적을 달성하면 폐기하겠다고 적어놓거든요. 근데 그 사용 목적을 언제 달성했는지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은 몰라요. 회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회사 내부의 서버에 모든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외부 제휴 파트너, 그다음에 위탁 기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제3자들과의 연결 고리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제3자 제공, 데이터 위탁.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전체적인 데이터 거버넌스가 잘 정비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거를 보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번째 정도로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는 나라다 이랬어요.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겁니까? 그게 꼴대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이버 방어 능력, 해킹 능력은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프콘이라고 해서 그 대회 30년 역사상 아시아 국가가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국이 첫 번째로 우승했어요. 그래요? 작년에는 LLM을 이용한 해킹 방어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등 하거나 상위권 한 팀들도 한국 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해킹과 방어를 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나라의 해킹 대응 능력이 얼마나 될까를 따질 때 인터넷 의존도라는 걸 같이 따집니다. 인터넷을 얼마나 쓰나. 근데 우리는 인터넷 의존도가 100에 가깝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은 0에 가깝죠. 그래서 북한은 전원 공격수고 우리는 전원 수비수를 해도 모자란 겁니다. 저는 저번 우리 해킹 사고에서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많았었잖아요. 네. 실제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험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조금 해킹의 노출이 좀 심각하게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참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이제 법 개정이 되면은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세게 물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26년 9월 11일부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징금이 이제 3%가 아니라요, 이제 10%까지. 그러면은 쿠팡 그 온라인 플랫폼 이쪽만 한정하면 45조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45조를 가정하면은 마음 먹으면 4.5조까지 그러네요. 과징 되는 거지만 되는 거여서 사실은 굉장히 큰 과징금 액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무조건 10% 과징금은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한도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또 3년 내에 반복된 위반이 있으면 이게 한가 첫 번째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두 번째는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세 번째는 시정하라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출이 발생하거나 이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도가 이제 10%까지 최대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과징금 산정과 감경 기준이에요. 이게 가장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10% 과징금, 최대 10%의 과징금을 어떤 절차로 산정할지 이때는 이제 위반 행위야 내용,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이 있냐, 또는 반복하냐, 또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했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도 사전 예방에 투자를 했냐, 이 사전 예방을 하면은 감경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전 예방을 했냐. 그 다음에 영세 중소기업의 경미와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잘못하면은 세게 벌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전에 예방을 최대한 잘했는데도 칼이 너무 날카로워서 당했으면 그건 조금 그래도 우리가 강경해 주자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과징금 말씀해 주셨는데 과징금은 국가가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그 돈을 국가가 그냥 바로 속된 말로 먹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중소 영세 기업은 솔직히 얘기해서 돈도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보안의 비용을 많이 쓸 수가 있냐.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돈으로 한번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한테 그 뭔가 이렇게 해킹에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기술적 조치를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쪽으로 가는 건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실효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정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이제 미국 애플 기준으로 애플 아이폰 또는 애플에서 나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렇게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하면 아주 치명적인 걸 제보했을 경우에 100만 달러 이상을 받습니다. 이런 걸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지금 올해부터 정보통신망법을 바꿔서 실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정기구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운영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여태까지는 저희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해킹당했습니다라고 과기정통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저기는 신고는 안 했지만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이 여러 군데서 들려오는데 증거도 꽤 많이 우리한테 보이는데 그러면 직권 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 유무와 상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기업들이 얼마나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갈 거고요. 그런 걸 이제 제대로 하는 기업은 과징금에서 일정 부분을 감경받도록 될 것이고 그게 안 되는 곳은 이제 뭐 10%까지 올라간 그런 어떤 과중된 과징금을 받게 될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기업에는 과징금 뭐 40%를 감면해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기업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비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격하는 쪽이 없으면은 이거 투자를 전혀 안 해도 네.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운 나쁘면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비용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강경 요소를 가져가는 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걸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 보안 쪽 산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이 보안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정책적으로 계속 푸시를 하면 저는 이쪽 산업도 커질 거고 보안도 강화될 거고 좀 더 개인정보 문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워낙에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도 굉장히 둔감해진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의미,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나가도 그렇고 방송 나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좀 당혹스럽게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제 뭐 5천만 국민이 나갈 거 다 나갔는데 굳이 돈 들여서 보호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겁니다. 다 털렸는데.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해. 네. 저는 뭐 그 심정을 충분히 네. 이해합니다. 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이미 다 털려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쿠팡이라든가 티빙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은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구나. 취향까지도 안 그렇죠. 네.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어떤 친분 관계에 있는가. 관계.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티빙이다. 그럼 티빙은 실제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티빙에서 시청 이력 정보도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성향까지.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류의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여기는 성적 취향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민감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가 개선되려면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됩니까? 지금 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고 이러면 보안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 보안 극장 효과라는 걸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안 극장 효과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뭘 열심히 해요. 근데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걸 보안 극장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특수문자 넣고 이게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넣어라, 특수문자 넣어라 하니까 숫자 1 들어갈 때 느낌표 친다든가 아니면 뭐 3개 정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쓴다든가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들을 미국은 굉장히 경계했고 특수문자를 넣고 주기적으로 바꿔라 하는 것도 미국은 이미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행동을 한 다음에 그걸 믿는, 맹신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래서 보안의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 모든 제도들이 어떻게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정말 쉽게 잘 이걸 따라올 수 있을까?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 또 정책 위반자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잘 고민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거버넌스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이사회 또는 경영자 그리고 나서 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CISO 그러니까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라는 걸 지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PO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독립성을 명확하게 주고 이들이 정말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들의 역할이 되게 형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기업 내에서 야 누구 할래? 하고 가장 그냥 수능적인 사람한테 야 네가 그냥 이거 해라. 물론 대기업은 좀 다르지만 중소기업부터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들이 본인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도 기업도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